한 어머니, 3명의 피해자, 그리고 검찰이 치밀하게 꾸며졌다고 보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부 사항들은 폭력이 일어나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러냅니다. 혐의에 따르면 이 일은 마사지로 시작해 살인으로 끝났습니다. 러앤크라인과 전해드리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좋아요. 아주 간단하게 이 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름은 업사이드입니다. 이 앱은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같은 일상적인 구매에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업사이드를 다운로드하세요.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는 10만 개가 넘는 제휴 매장 중 한 곳에서 혜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구매를 인증하세요. 그러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저도 주유나 테이크아웃 시 이 앱을 써봤어요. 업사이드에서 혜택 검색 후 결제하면 앱에 돈이 들어와 바로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에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연평균 254달러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백을 받으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OTC를 사용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나 스트로벨은 시카고 남쪽에 있는 집에서 자신의 아이 아버지와 그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 9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체포될 때 경찰이 범죄를 입증할 만하다고 여긴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그녀의 발언 내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나 스트로벨과 그녀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제이크 램버트가 훌륭한 공동 양육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찾았지만 사진은 이야기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자들이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 혐의를 생각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이 사진은 2021년 제나 스트로벨이 제이크 램버트와 사이에서 둔 아이들 중 한 명을 임신했을 때 찍혔습니다. 이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주 동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스트로벨이 이 살인 행각을 벌이기 직전 몇 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는 범죄이며 작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몇 달 동안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로벨은 일리노이 윌 카운티에서 짧게 법정에 출석했으며 이번 재판에는 카메라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곧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제나 스트로벨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의 전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패치닷컴이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법원 문서를 가장 먼저 입수했는데 이 문서에는 혐의에 대한 많은 세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전에 스트로벨의 석방을 판사가 거부해 주길 바라며 이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만약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치밀한 살인범입니다. 이 모든 일은 3월 23일 이른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일리노이주 타이니크릭 타운십, 노르웨이 트레일의 이웃들은 시카고 남쪽 1시간 거리의 패트릭과 스테이시 포드 집에서 총성 같은 소리를 듣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곳은 제이크 램버트가 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안전 확인을 위해 출동해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이크 램버트를 집 밖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램버트는 처형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도 총에 맞아 숨진 채 집 1층 출입문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스테이시 포드는 54세였고 패트릭 포드는 55세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초기에 이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추정하고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곧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파악했고 그 인물을 체포했고 그 사람은 제나 스트로벨입니다. 램버트와 스트로벨 사이에는 3살 아들, 4살 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끊어졌다고 봤습니다. 이제 패치와 일리노이의 다른 지역 언론들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그리고 윌 카운티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다음은 그 세부 사항들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스트로벨은 밤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 크리트 타운십의 램버트 집에 왔다고 합니다. 3월 22일에요. 두 사람은 그 후 약 15분 거리에 있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차를 몰고 갔다고 합니다. 스트로벨은 당국에 자신이 그날 밤 램버트에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말했고 그에게 놀라움을 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로벨은 자연보호구역이 닫혀 두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치는 스트로벨이 램버트에게 등을 마사지해주기 위해 의자를 뒤로 젖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사지건을 샀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스트로벨은 제이크가 엎드린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그의 등을 문질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후 당국에 램버트가 자신의 마사지 기술을 비판하자 좌석 아래로 손을 뻗어 권총을 꺼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마사지는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8분 동안 램버트의 머리에 총이 겨눠졌다고 합니다. 그가 그 시간 동안 머리에 총이 겨눠진 걸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스트로벨은 그 자리에서 바로 램버트를 죽일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에는 실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스트로벨은 램버트의 머리에 총을 겨눈 지 약 8분 후 그를 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검찰이 제시한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스트로벨은 그 후 담배를 피우고 제이크의 시신을 차에 싣고 그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후 제이크 램버트의 열쇠를 사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패트릭 포드를 만났다고 합니다. 포드는 그녀에게 왜 거기 있냐고 물었고 포드가 문을 열자마자 제이크의 새아버지에게 총을 쏴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후 현관문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제이크의 어머니 스테이시가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스트로벨은 그녀에게도 총을 쏴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후 스트로벨은 인디애나주 세인트 존 자택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곳은 일리노이주 경계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자매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기를 원한다고 자매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램버트와 그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외에도 그녀는 이 문서에서 자신의 부모를 죽이는 것도 생각했다고 당국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벨이 체포됐을 때 아이들은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그녀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분명 다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누군가를 이런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스트로벨은 램버트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고 포드 가족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라고 여겼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그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기된 혐의와 그녀가 저질렀다고 알려진 일을 생각하면 이 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이제 검찰은 스트로벨의 계획이 의도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이미 작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에 따르면 사용된 총은 2025년 12월에 그녀가 이 일을 저지르는 데 쓰이도록 구입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온라인으로 소음기까지 구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집에서 소음기 2개가 더 발견됐고 그녀의 가방 안에는 총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스트로벨은 과거에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가 말한 계획 중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녀의 계획이 살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소총을 가져와 제이크 램버트를 죽이고 싶다고 말했지만 당시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트로벨이 경찰을 자신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실직 중이었고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램버트와 그의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트로벨은 과거에 수사기관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은 2025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같은 집에서 일어난 가정 내 사건 이후 강제 입원됐습니다. 그 집은 그녀가 램버트와 그의 부모를 살해한 장소로 추정됩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찾을 수 있었던 스트로벨의 유일하게 확인된 기록은 2018년의 교통 위반이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패치에 따르면 스트로벨이 법정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재판은 약 1분 정도만 진행됐습니다. 그녀는 또렷해 보였고 또렷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트로벨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고 판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벨은 내일 변호사와 함께 공판 전 협의를 위해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테이시, 제이콥, 패트릭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추억합니다. 제이크의 부고에는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아들이며 많은 이들의 소중한 친구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부고에 따르면 기부금은 약물 남용 피해자를 돕는 교회 셀러브레이트 리커버리로 전달됩니다. 패트릭은 골프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손조들을 사랑했다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리울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시는 그래픽 제조 회사의 재무이사였습니다. 그 회사는 페이스북에 그녀가 20년 넘게 회사의 중심이었다고 올렸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사건은 명백히 매우 충격적인 가정폭력 의혹 사건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나 지인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전국 가정폭력 한라인 1800-799-1000세이프로 전화하거나 88,788로
로 스ታት 문자를 보내세요.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한라인은 24시간 주 7일 내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오늘 멜바 피어슨 씨와 함께합니다. 그는 민권 변호사, 형사법 변호사, 전직 검사이며 유튜브 Your Resident Legal Diva로도 활동 중입니다. 로앤크라임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이크 램버트를 죽일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버지의 총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을지는 몰라도 그 시점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어떤 혐의도 제기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경찰에 신고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경찰이 처음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녀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일을 생각할 때 만약 사람들이 그녀에게 문제가 있고 아마도 그런 일을 할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막아지지 않았던 걸까요? 크리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이 일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녀가 예전에 이런 일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 그를 공격하려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그녀는 무기를 구하려고 시도했고 자신의 파트너를 죽이고 싶다고 말로 표현하는 첫 번째 단계를 밟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검사들이 확실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선 변호인 측이 그녀의 정신적 질병을 근거로 한 정상 참작 주장에 어느 정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전에 이런 일을 하려고 의도를 세울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런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점은 검찰이 그녀에게 의도가 있었고 의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이 우발적이거나 화가 나서 혹은 정당방위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총기가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총을 가져갔죠.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총을 가져가서 자신의 파트너를 죽일 의도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을 뿐이에요. 맞죠? 그 정도면 그가 전화를 들어봐요. 911에 전화하고 싶지 않았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311이나 다른 번호로라도 전화했어야 해요. 플로리다에는 311이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 누군가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핫라인이 있어요. 그 번호로 전화하면 그녀는 강제로 입원하게 돼요. 그러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진단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녀가 살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뒀다는 사실, 그건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재적으로 형사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크럼블리 사건에서 본 적이 있죠. 우리는 최근 조지아에서 있었던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 사건에서는 자녀가 학교 총격 사건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기소됐죠.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녀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그는 그녀가 살인 충동이 있고 머릿속에 살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제 딸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라고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이세요. 예를 들어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누군가에게 경고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했어요. 그래요. 그랬다면 이런 일은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그녀가 분명히 어떤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분명해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뒤틀리고 불쾌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단어가 다 들어맞아요. 이게 바로 이런 혐의들이고 이 모든 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엔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요. 만약 당신이 아버지라면 딸이 경찰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된다면, 예를 들어 내가 그의 총을 다시 가져왔고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이크 램버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는 아직 계획이 없었다고 말하는 걸 듣는다면 어떨까요? 민사적으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딸이 미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고 해서 소송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족들이 이 끔찍한 초기 슬픔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봐요. 제가 초기라고 한 건 이 슬픔이 평생 가서 1년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그 초기 슬픔의 시기와 또 형사 사법 절차까지 겪고 나면 이게 가능한 일인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알아보고 싶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봤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만약 그가 정말로 그녀가 말한 것처럼 그녀가 그에게서 빼앗아서 침대 밑에 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시간대가 일치한다면요. 그리고 이것은 형사 사건보다 훨씬 낮은 입증 책임이에요. 형사 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거든요. 민사에서는 증거의 우위, 즉 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51%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기준이죠. 그래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성공을 보장한다는 건 아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녀가 했다는 혐의들을 보면 모든 혐의들을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 계획을 처음 생각했을 때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경찰에게 직접 말했다고 알려진 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12월에 이 일을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에 그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어딘가로 운전해서 가고 그녀가 그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녀가 정신 이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는 그녀가 고소당한 일과 명백히 경찰에게 자백한 일에 대해 그게 그녀의 변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정신 이상 주장은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우선 정신 이상과 관련해서 당신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의 변호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나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어떤 판사든지 당신이 재판을 계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심신상실 항변이 실제로 가능한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녀는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녀가 변호사를 통해 일시적 정신 이상 주장을 할까요? 그게 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여러 시점에서 이런 끔찍한 말들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녀가 마사지건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한 걸 보면 그냥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뿐이었다고 주장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게 잘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협상 과정, 즉 만약에 유죄 인정 합의가 가능하거나 그런 선택지가 있을 경우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녀는 안타깝게도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진단받지 못한 정신질환이 있었고 그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최악의 조건이 겹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무슨 화성인이 내려와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녀는 내가 총을 들었고 내가 그를 죽였어. 이렇게 했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라고 말했어요. 왜 내가 부모님에게 갔는지 아니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판에서 그거 사용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협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 기사에 나온 검찰이 제출한 청원서를 읽어봤어요. 그 청원서는 단순히 그날 밤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전개된 이야기 전체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청원서엔 그녀가 처음 계획을 세웠던 상황, 다른 일을 생각했던 시점들, 실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세부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세부 사항들을 모두 정리하는데 그녀가 몇 시간이나 걸렸을 것 같아요.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나요? 그리고 이게 재판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그녀가 선서하거나 권리 고지 후 모두 인정했다면 지금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실제로 그 지점까지 간다면 재판 변호사나 검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냥 1시간 반짜리 조사 녹음을 틀어놓고 배심원들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건가요?
특히 그녀가 이 모든 걸 인정했다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백이 검찰 측 사건의 핵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말로 자신이 한 일과 이 살인을 저지른 과정을 직접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가 배심원들에게 직접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인 측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로 경찰이 그녀에게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녀가 그 당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일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자백했을 때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자발적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제가 변호사라면 그 자백을 증거에서 제외할 방법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처럼 판사가 핵심 증거를 배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죠. 판사가 보기에 누군가의 권리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침해해야 이 조사 전체, 그녀가 인정한 모든 것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할까요? 그리고 그녀의 진술이 없어도 여전히 강한 사건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들은 그녀를 여러 정황과 연관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이런 사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요. 저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주임 형사들이 아주 작은 절차적 실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녀에게 적시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녀가 신문실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데도 형사들이 잠깐만요, 멈추세요, 우리 이만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다면요, 의사를 불러서 그녀가 제정신인지 확인하거나 혹시 진단받은 병이 있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약을 마지막으로 복용한 게 언제인지 그런 질문들도 해야 하잖아요. 만약 그들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변호인 측에서는 그 점을 이용해서 자백을 증거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겠죠. 효과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변호사로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정말 나쁠 때도 있죠.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의 배경만 봐도 알 수 있죠.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녀의 사진들을 보면 만약 누군가가 이 사람이 이런 살인 행각을 벌일 거다라고 말한다면 여기 그녀가 2살 딸의 생일 파티에서 풍선 아치 앞에 서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적어도 2023년엔 그렇게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안 올라오기 시작한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사진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가 18살이나 19살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엄마에게 느끼는 그런 동정심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그녀가 배심원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는 배심원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런 점이 검사가 사건을 맡는 방식이나 혹은 유죄 인정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을 맡을 때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건 증거나 자백 같은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도 포함됩니다. 물론 그게 유죄 인정 협상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건을 어떻게 제시할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해요.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할지 고민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그녀가 증언대에 설 수도 있고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그게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평균적인 배심원은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보도를 본 배심원들은 제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점도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면 배심원들은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페이스북 사진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사진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심원들은 그녀가 가족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이 그런 사진을 증거로 내지 않는 한 그렇죠. 하지만 그 사진들은 반드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녀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그냥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양측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녀가 얼마나 동정심을 자아낼지도 생각해야 해요. 그 결과에 따라 우리도 방향을 바꾸거나 조정할지 고민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 법원 문서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건을 다뤘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는지 알게 되죠. 차 안에서 마사지했고 집으로 운전해 갔으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보고 이런 사건도 직접 다뤄본 입장에서 그걸 읽으면서 어떤 반응이 들었나요? 그리고 그걸 읽고 나서 슈로벨에 대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혐의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기 전과 비교해서요. 계획의 수준과 그리고 그녀가 예전에 자신의 파트너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비판하면서 그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점이요. 그녀는 누군가 아이 중 한 명과 함께 샤워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녀가 모든 면에서 일관성은 없었지만 이런 점들은 있었어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녀는 가족에 대해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상황이었다면 동기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맞죠? 그런 의도를 품게 된 계기였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저에게는 매우 섬뜩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또 다시 저는 계속 아버지 생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농담이라 해도 만약에 나 내 파트너를 죽이고 싶어. 아직 계획은 없지만 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 말은 저도 정말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2025년 1월에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관계였죠. 하지만 그날 밤에도 분명히 제이크 램버트가 그녀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녀는 그의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하지만 충격적인 의혹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이크 램버트는 이런 계획이 진행되는 걸 전혀 몰랐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그 관계가 실제로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어떤 사이였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바로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본질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밀고 당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폭력 후에 미안해 라는 말이 오갑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적일 수도 있고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커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녀가 다시 만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시 끌리는 감정 때문일 수도 있죠. 그는 그 순간 그녀와 함께 있는 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계는 거의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꼭 도움을 구하세요. 레인이라는 단체가 친밀한 관계의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자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발 스스로 도움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려 노력하세요. 정말 믿기 힘든 비극입니다. 멜바 피어슨 씨, 로앤크라임에서 항상 사건 이해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 로앤드크라임의 온더 케이스를 마칩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 주세요. 이제 피카계에서도 스트리밍 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